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40회. 바다 앞에선 조선의 운명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에 관한 개인들의 해양활동 기록물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해양활동 기록물 전해져 내려오는 문헌 자료는 매우 빈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시간에 근대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의 근대라 하면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인데요. 근대의 일이 이런 수준인데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근대의 일이 이 정도인데 그 전에 중세 고대의 일은 더더욱 빈약한 수준인데요. 해양 개인들의 해양활동 기록물은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해양활동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실체적 진실은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측, 추론, 담론에 그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 실체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희미하기만 합니다. 가장 앞세울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장보고 이야기인데요. 장보고 이야기를 빼고 나면 우리 민족의 해양활동의 그 실체는 추측, 추론, 담론 이와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희미한 안개 속을 더듬는 것 같아집니다. 그 외에 중국을 오가는 범선에 승선했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 표류를 한 경험담을 기록한 표회록이라 하지요. 이런 기록물이 몇 편 남아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니군요. 해양활동 기록물이라 할 수 있는 게 또 있군요. 별주버전 아시죠? 용왕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자라가 육지에 살고 있는 토끼를 용궁으로 유인했다가 결국에는 토끼가 구사일생 살아서 육지로 돌아간다는 매우 해학적인 우리 고유의 이야기인데요. 설화이죠. 또 심청전이라는 이야기가 있군요. 눈먼 장님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효녀 심청이 뱃사람들에게 팔려 거친 파도가 있는 인당수라는 바다예요. 이 인당수는 오늘날 서해바다로 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까? 이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데 그렇지만 종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우리들의 옛날 이야기이죠. 별주부전이나 심청전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우리 민족이 먼 옛날에 먼 바다로 해양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추측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정도이지요. 참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먼 옛날에는 서양의 지중해 같은 이 동아시아 바다를 무대로 왕성한 해양 활동을 전개하며 그 위세를 떨쳤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사연을 알 길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한 거죠. 고대 한반도를 위시하여 중국 동안과 일본의 일부 섬지역에 한민족이 분포했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해양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개인들의 해양활동 기록물은 거의 부재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동아시아의 한민족의 왕성했던 해양활동은 대략 BC 2세기경부터 해서 고려 중력까지 대략 1200여 년간 이어져 갔다고 보는데요. 한민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기나긴 시간 동안의 해양활동에서 해양활동에 관한 문학작품 같은 것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나 하는 일입니까? 그러한 해양문학 작품은 아마도 역사 진행 과정 도중에 멸실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전해지지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대륙에서 명나라의 건국이 있고 한반도에서는 신흥 유교국가 조선이 건국되면서 동아시아에 있어서 우리 한민족의 해양활동은 급격하게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신흥국가 명나라와 조선 모두 바다를 오가는 해양활동을 금지한다는 정책, 이른바 해금정책이라는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중국 동안과 한반도에 거처를 두고 있던 한민족 해양활동가들, 해민이라고 할까요? 해상물류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불쌍하게 되는 거죠. 갈 곳을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일본 규슈 지역에 자리를 옮겨 해양활동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바다를 오가는 것을 금지했는데, 그런데 바다로 해서 육지로 들어오니 자연히 이것은 불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외구가 되는 겁니다. 방금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제야사학자로 유명한 고대의 백제와 한민족의 해양활동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제야사학자 김성호 선생님의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추론이라 판단됩니다. 참 조선과 바다와의 관계를 말하면 그저 가슴이 탁탁하기만 한데요. 조선조에 들어서서 한반도는 언제부턴가 먼 바다를 오가는 바다 사람들의 활동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바다 사람들은 그저 얕은 바다에서 또는 강에서 뱃일을 일삼았습니다.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잡이한 그런 정도지요. 해양활동 그 정도였습니다. 고기잡이 말고 해양활동을 말하면 조운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곡, 그러니까 중앙의 나라님에게 세금으로 바치는 곡식을 조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곡을 바다로 운송하는, 이 조운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곡창지대인 남도지방, 전라도와 경상도가 되겠죠. 이 남도지방에서는 낙동강이나 섬진강, 영산강 이런 강 하류로 배를 이용해서 조곡을 옮기고, 이 조곡을 실은 조운선은 다시 남해안과 서해안을 항해를 했어요. 이런 항해를 항해 전문용어로 연안을 따라 항해하는 것,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연안항해라고 하는데요. 연안항해를 해서 당시의 수도인 한성 건역의 하구로 옮기는 겁니다. 참 우리의 바다가 그 드넓었던 해양활동이 웅대한 기성이었던 이 한민족의 바다가 왜 이 모양이 된 건지, 우리 해양활동가들, 해양인들, 해양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가슴은 그저 슬프기만 합니다. 대양처럼 넓고 먼 바다를 오가던 거기에는 필수적인 나름대로의 해양사상이 존재했겠는데요. 그러한 해양사상, 해양진출 의지, 그리고 또 항해술, 조선기술, 해운의 기반, 이렇게 해양국가라 존속할 수 있는 모든 기반들이 다 사라진 거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우리 수군이 일본 수군을 물리칠 때 우리 수군이 보유한 전함의 우수성과 배를 부리는 기술, 조선술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해금정책이 나라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 수군이 보유했던 그 뛰어난 전함과 배를 부리는 조선술은, 이 항해술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점. 중앙정부의 해금정책이 실시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은 먼 바다로 오갈 수 없었고, 그래서 바다에 관한 대부분의 기술들이 어쩌면 상당 부분 사라져버리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임난 당시 조선 수군의 뛰어난 전함과 조선술 항해술에 대해서는 그저 미스테리라고 말할 뿐 달리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전쟁이 지나가고 우리에게 수많은 피해를 안겨주었지요.
그렇지만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다시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중앙의 조정은 복구가 되었습니다. 다시 육상은 육상의 일에 젖어들고, 바다는 바다의 일에 몰두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외침과 큰 변란이 있었지만 집권 세력에게 바다에 대한 새로운 성찰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시간은 그저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그저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확인할 수 없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곤 했습니다. 가끔씩 대륙으로 사신을 갔다 온 관리들이 신기한 물품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일본 쪽으로부터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나라에 대한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사이에서 오가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빨래를 하고 길쌈을 하고 산에 뗄나무를 해왔으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그랬습니다. 우리 조선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동방예의지국,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러지요. 조선을 말하자면 또 있는데요. 농자천하지대고 농사 짓는 일이 가장 근본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의 나라였는데요. 또 있죠. 선비의 나라. 선비의 나라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었습니다.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 웬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 웬 낯선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건데요. 네, 바다 앞에 선 조선에 오면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